15가 생세포 형성의 중요성. 형성의 중요성. 자, 일단 여러분 중학교 때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우리 학원에서 주는 파이널 시험지 풀다가 선생님 이거 저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풀어요 했던 뭐 히드라는 어떻게 생식을 하고, 그죠? 무성생식, 유성생식 이거 뭐예요 선생님? 야 빼고 풀어 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생식은 센 걸 뭘 먹는 게 아니라 자손을 번식시키는 거, 우린 그걸 생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게 무성생식 있고 유성생식 있고 두 종류의 생식이 있어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자, 없을 무고요. 있을 유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냐? 뭔 말이냐? 없다. 뭐 생세포를 만드는 일도 없고 그 생세포들의 결합으로 자손을 만드는 게 아닌 거. 없을 무야. 그러니까 생세포를 만드는 일도 없고 생세포들 정자난자 얘네들의 결합으로 자손을 만드는 일을 안 하는 형태의 이제 그게 자손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무성이야. 그런 게 있다고요? 예, 가능해요. 어떤 거? 세균들 같은 경우. 오케이? 그래서 세균들 같은 경우는 세균, 단세포 생물들. 이 단세포 생물들은 뭐 자체가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야. 번식이야. 오케이? 어느 순간 자 이제 세균 같은 경우들, 그람 음성균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세포질에 자신의 유전물질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핵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어요. 그냥 원핵세포잖아. 원핵세포들이기 때문에 원핵생물계니까 당연히 원핵세포로 되어 있어서 핵도 없어요. 핵막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전물질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오케이? 네, 그러고 있다가 살짝 덩치가 커지니까 나 그럴 바에는 원본에 있던 정보가 있으면 얘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갖고 나눠질래 해서 원본하고 똑같은 얘가 분리돼서 하나 또 똑같이 분리돼서 뚱 떨어지는 거죠.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 되는 거. 그게 무성생식. 분열법이나 또는 출합법 같은 게 있거든요. 분열법, 출합법. 자, 그래서 무성생식의 결과 모체와 동일한 자손이 만들어지겠죠. 무성생식의 형태들, 예전에 많이 나왔던 형태들인데 분열법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출합법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식물의 영양생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분열법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방금 예시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체세포 분열 자체가 어느 순간 나를 닮은 똑같은 또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분열법이고요. 출합법은 강장동물에 해당하는 히드라 같은 경우, 강장동물, 다른 말로 자포동물이라고 해. 나중에 시간 되면 선생님 동물 분류 한 번 더 해주기로 했잖아. 보다 보면 나올 건데 히드라가 그렇게 생겼어. 요렇게 있고요. 6개의 촉수를 갖고 있어. 슉슉슉슉. 그래서 입과 항문을 동시에 써. 그러니까 우리는 소화기관이 뻥 뚫려 있잖아. 먹고 소화시켜서 똥으로 나가는 항문은 따로 있고 뻥 뚫려져 있는 소화기관을 닫는데 비해 얘는 소화기관이 뻥 뚫려 있지 않거든. 그래서 들어와서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를 톡 토해내기도 하고 들어와서 소화되지 않은 나머지를 톡 토해내기도 하고 이런 형태 6개의 촉수를 갖고 있고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강장동물, 좌우 대칭인 얘네들 강장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자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완전 똑같이 일정 시간에 조그만한 새끼에 해당하는 히드라가 만들어서 얘가 점점 커져. 오케이? 근데 얘가 뭐 생식세포인 뭐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서 걔들이 수정돼서 태어난다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래서 동일한 성체가 하나가 만들어져 얘가 점점 커져서 새끼가 마치 아기가 새로 출몰되어서 점점 커져서 만들어진다라고 하여 출합법이라고 하는 거야. 효모도 비슷해. 누룩곰팡이에 해당하는 효모도 한계세포로 되어 있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얘거든. 얘는 다른 말로 효모라고 해요. 효모. 얘도 어느 순간 핵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핵을 또 하나 갖고 있는 얘가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얘랑 더욱 독립적인 또 하나가 똑같이 뿅 돼서 똑 떨어져 나가는 거야. 처음엔 이렇게 나왔다가 얘가 점점 커져서 출합법이야. 출합. 이렇게 얘네도 무성생식 출합법. 그치? 자포동물이나 효모 같은 거. 출합법이고 세균들이 분열법이고 아메바 같은 애들이. 지금 세균과 아메바 같은 카테고리 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는 원핵생물계고 얘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형태고 원생생물계에 속해요. 서로 달라서 따로따로 적었고요. 자, 영양생식법. 얘는 식물의 영양생식법이야. 전에 한번 흘러가듯이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식물은 그 감자를
피울 때 감자 씨를 띄워가지고 뭐 감자에 뭐 이렇게 식물이 감자라고 하는 과일이 생겨가지고 그 과일에 있는 씨를 뿌려서 거기서 똑같은 베이비가 자라나기도 해요. 뭐 수박 씨, 그지? 또는 뭐 감씨, 얘에서 똑같은 감이라고 하는 성체가 태어나기도 해요. 씨로 번식시키는 그것은 이제 이세로 번식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유성생식이야. 씨로 번식시키는 거. 근데 일부 식물들은 영양 조건이 충분하면, 주변의 환경이 잘 자랄 수 있는 양분 조건이 충분하면 자신의 뿌리나 줄기나 잎 일부를 꺾어서 꽂아놔. 장미 같은 거, 그지? 뭐 산에나 또는 철쭉 같은 거 산에서 꺾어서 와요. 어린 철쭉의 가지 같은 걸 좀 꺾어서 가지고 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꺾고지 하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걔가 번식을 잘해요. 꺾어서 잘 챙겨와서 자기가 있는 자기 집 하단에다가 꽂고 어느 정도 물을 좀 많이 줘. 그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똑같이 거기서 잘 자리 잡아서 커질 수 있어. 커져나가. 그게 식물의 영양생식이야.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하잖아. 근데 주변에 양분이 충분히 많으면 자신의 기어가는 줄기를 내어서 스스로 이렇게 막 덩굴처럼 이렇게 번식을 해가. 양분이 충분하면. 근데 양분이 충분하지 못한 조건이면 그러면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식물은 굉장히 무한히 주변에 양분이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이런 자신의 뿌리나 줄기나 잎으로 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식물이 영양생식만 하는 건 아니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꽃과 열매라고 하는 형태들로 열매 안에는 씨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유성생식이에요. 유성생식. 내가 이 반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다른 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헷갈려서 얘기하는데, 자,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일정 시기가 되면 광주기성에 의해서 식물이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집에 난 같은 걸 엄마 아빠가 키우시는, 할머니가 키우시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나는 되게 예민해서 키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을 꽃을 피워서 보시려고 하는 경우들은 저처럼 물을 잘 안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 물이 충분히 잘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항상 동일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은 온화한 환경 조건이 제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 그냥 물 열심히 잘 받고 공기 잘 통과하면서 얘는 그냥 언제든지 뿌리 줄기 잎으로 옆에 이제 터전만 넓으면 번식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얘 이렇게 조그만했던 아이가 내가 물을 자주 줬어. 채광이 잘 되는데 그러면 묘목이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 안에서도 얘가 뿌리가 증식해서 옆으로 막 번식해서 분갈이를 해야 할 만큼 분이 넘칠 만큼 많이 자랄 수 있다고.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얘 꽃을 피우게 하는 건 또 달라요. 이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돼. 그러니까 물을 매일 주다가, 그지? 물을 한 달에 한 번? 미안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물 주는 걸 깜빡 까먹어. 그러면 식물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러다가 그냥 그대로 죽겠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내가 꽃이라도 피워서 수정을 통해서 얘를 바람이든 뭐든 번식을 시켜서 자손을 퍼뜨리고라도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꽃대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식물이 온화한 환경,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계속 제공받아. 언제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물이 계속 잘 공급되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화분에 밥은 많아져. 쟤네들 자체가 크기는 커진다고. 그치만 꽃을 피우는 일은 별로 없어. 꽃을 피우려면 얘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주면 돼. 약간 추위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물이 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그러면 꽃을 피우고 꽃대가 이쁘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까먹어서 얘와 건너편에 있는 화분의 서양금에 꽃줄기가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아마 인스타 친구 되어 있는 친구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막 원래 얘가 꽃이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화분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원예를 하셨기 때문에 이 화분하고 그 건너편에는 서양금이라는 것도 엄마가 20년 키우다가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키울 때는 주연아 내가 꽃대도 안 피더니 이런 신기한 일이다 뭐 행운이 올라오고 의미부여를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 근데 이제 나는 알죠. 미안하지만 엄마가 물을 꼬박꼬박 매일매일 주라고 했지만 미안하지만 엄마 내가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봐 그러고는 말했어요. 죽일 뻔했어요 정말. 까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런다는 거 여러분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성생식을 했고요. 그죠? 무성생식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진화와 관련된 형태로 보면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그 새끼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 유성 말고 무성 생식.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체세포 분열을 해서 계속 자손의 개수를 늘려. 한계세포로 되어 있는 세균들이. 그지? 근데 환경이 달라졌어. 그럼 그 달라진 환경에 변화할 수 있는 영양실을 엄마 아빠와 똑같이 갖고 있지는 않겠지. 엄마 아빠의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얘만의 정보는 없을 거잖아. 그래서 환경이 달라졌을 때 적응하기가 더 불리한 게 무성생식이에요. 오케이? 왜? 우리 자연 선택의 의미로 아마 영상을 보내드렸을 건데 자연 선택의 의미로 봤었을 때 환경이 달라졌고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그죠? 정보를 동일하게 순종 타입으로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든 잡종이든 다양한 대립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 적응이 유리하댔죠. 살아남기가 더 유리하댔죠. 그런 변화된 상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엄마 아빠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뭔가 달라진 정보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이 더 불리한 게 무성생식하는 개체들이야. 근데 유성은 엄마 아빠로부터 정보를 반반씩 물려받았지만 또 그게 랜덤 조합으로 엄마 아빠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진 않아 또. 오케이? 그게 유성생식의 장점이죠. 그래서 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차이는 여러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 보면 거기다가 무성생식 옆에다가 동일한 유전적으로 동일한 무성생식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써져 있죠. 동일한 형용사에다 동그라미 동일한. 그리고 유성생식은 유전적으로 다른 부모와 다른 다양한. 그러니 변화된 환경에 환경 변화에 적응이 불리. 근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유리한 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태들은 유성생식이 되죠. 유리한, 불리한 이렇게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거기 154쪽 그 세포 주기 있고 간기 있고 간기에 G1, S, G2 이미 아까 제가 설명했네요. 그죠?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이 있고 생세포 분열이라는 세포 분열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 과정도 생세포 분열 과정도 간기를 거쳐. 간기 G1기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로부터 막 열심히 물질사를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덩치가 커지니까 물질변에 분리해서 S기를 거치면서 유전 물질 DNA를 2배로 복제를 하면서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G2기 때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 같은 경우도 2배로 준비를 해. 방추사 같은 게 2배로 필요한 세포 소기관이라고 보면 돼. 방추사가 염색체를 반으로 끌어가기 위한 밧줄이죠. 그래서 방추사를 만들게 하는 중심체라고 하는 방추사를 만들게 하는 중심체 세포에 핵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얘네들을 양극에서 이렇게 방추사가 나와서 슉슉슉슉 나와가지고 얘를 반반씩 반으로 끌어가잖아. 그런 방추사가 나오게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추러스 간 모양처럼 생긴 중심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심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을 2배로 준비하는 시기가 G2기예요. 오케이? 중심체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스파이더맨의 밧줄 같은 아이가 쭉 나오니까요. 오케이? 중심체라는 세포 소기관을 2배로 준비하는 시기가 G2기. 그죠? 세포 소기관을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즉 중심체야. 그지? 그러니까 중심체를 합성하여 분열을 준비하고 세포가 성장하더라. 그게 언제? G2기. 네, 혹시 모르니까 불러주고 있는데 유닛만 적고 안 주고 있어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여기다 밑줄 긋고 걔가 중심체,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또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 중심체. 됐죠? 자,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감수 분열도 감수 1분열 있고 2분열 있죠? 그죠? 자, 그럼 오른쪽 감수 1분열, 2분열 먼저 할게요. 자, 페이지 155쪽 감수 1분열과 2분열이 있는데
핵산과 믹스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수업 끝나기 전에 핵산과 DNA 상대란 개념을 분리해서 기억만 해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먹고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생세포 분야. 당연히 특정 장소, 생식 기관에서만 생세포 분열을 하죠. 동물은 정소난소, 식물은 꽃밥하고 미씨라고 하는 정해진 생식 기관에서만 생세포 분열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남성 여성 호르몬의 농도 변화로 그지 정소에 들어있는 정원세포라고 하는 체세포에서 똑같이 간기를 거치고 연속 2번의 분열해서 한 번 분열하면 2개, 2개가 또 다시 2분열하면 총 4개의 딸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생세포 분열은 연속 2개 분열하는 거고, 첫 번째 감수 1분열을 제1분열을 그 감수 제1분열의 특징 때문에 다른 말로 이형 분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형태가 달라져요 라고 해서 이형 분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감수 1분열이 끝난 그 나머지 결과들을 연속해서 감수 2분열로 들어가잖아요. 감수 제2분열을 이 형태적 특징에 의해서 다른 말로 동형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동형 분열. 오케이? 감수 제1분열은 이형 분열, 달을 이자 쓰고, 자, 감수 제2분열은 동형 분열, 같은 동사를 씁니다. 자, 그래서 1분열은 EN에서 처음에 EN이었는데 결론적으로 N이라고 하는 핵상이 줄어드는 상태인 거고요. 동형 분열은 N에서 N자리로 핵상 변화 없고, 즉 염색체수 변화 없고, 염색체수는 똑같은 상태로 N에서 N으로 나눠진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가 자, EN은 4자리로 표현을 해볼게요. 항상 앞에 핵상을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라고 뒤에다 쓰는 건 염색체수, 염색사수나 염색체수를 씁니다. 염색체수나 염색사의 수. 저는 4개짜리로 감수 제1분열, 제2분열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핵막은 있고요. 아빠한테 받은 건 빨간색, 엄마한테 받은 건 파란색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1번에 해당하는 거, 2번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있었고 핵막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너 분열을 위해서 일단 복제를 해야 되겠어. 메쓰기를 거치면서 원본에 해당하는 게 복제가 되겠죠. 복제, 그쵸? 복제, DNA를 2배로 복제, 그쵸?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것,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것이 같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2인이죠. 맞죠? 뭔가 2배로 늘었습니다. 정확히 2배로 늘었는데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엄마로부터 받은 게 쌍으로 존재하는 건 똑같죠. 그죠? 그러니 너가 2인이야. 그럼 너가 4인일까? 아니야. 4인 개념은 없댔어. 2인과 N 개념밖에 없게 됐어. 부계, 모계로부터 각각 같이 받았는지 그게 2배로 늘었는지 늘든 안 늘든 DNA가 2배로 늘든 안 늘든 다 똑같이 2N 개념이야. 오케이? 근데 늘긴 늘었어. 정확히. 뭐가 늘었어? 이 핵상과 염색체 수라고 언급되는 개념이 아닌 별도의 개념이 DNA 상대량 개념이 늘었어.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총량, 얘가 DNA잖아. 이중 나성 구조의 각각의. 그래서 DNA 상대량 개념은 당연히 늘었어. 얘는 임의로 그 양을 잡아서 표현해준 형태니까 내가 이 전체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임의 DNA 상대량을 아직 복제하기 전 거를 2라고 해볼게. 그죠? 임의의 값이니까. 그러면 DNA 상대량은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2배로 늘었지 않나?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를 다 했으니까 DNA 상대량 당연히 2배로 늘었지. 4로 늘었다고 DNA 상대량은. 그죠? 자, 우리가 생세포 분열하는 목적은 뭐야? 왜 이런 생세포 분열, 염색체 수를 왜 반으로 줄이는, 왜 정자나 난자는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염색체 수도 반, 유전물질도 정보도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목적이 뭐였어? 생세포 분열의 목적. 생세포 분열을 해야만 하는 이유, 의, why. 뭐 나와야 돼? 세대를 거듭해도 그거 나오죠. 단군 할아버지에서부터 우리까지 올수록 세대를 거듭해도 한 종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가 일치되더라고. 그치?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는데 내 새끼는 체세포 수가 막 예를 들어 그래서 92개로 막 늘어나 있고 너 그 새끼는 막 184개로 늘어나 있고 그렇지 않더라. 세대를 거듭해도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가
일정해요. 그걸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체세포와 체세포들이 만나서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반, 이 사람의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반 틈에 해당하는 생세포를 만들고 그들이 만나서 똑같은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유전 물질의 양을 갖도록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세포가 필요한 거야. 세대를 거듭해도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야.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염색체 수뿐만 아니라 유전 물질의 총량도 똑같아야 되겠지. 세대를 거듭해도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유전 염색체 수뿐만 아니라 유전 물질 총량도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연속 2번을 하는 거야. 처음은 염색체 수만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복제하고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나누고 또 나눠야 한 번 더 나눠야지만 처음에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유전 물질 총량도 반으로 줄겠지. 됐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다가 DNA 상이랑 사였다가 많이 생략할게요. 여러분 다 지금 생세포 분열 과정 했으니까. 그러면 제1감수 분열 언제 되면 전기가 되면 너도 염색체가 되고 너도 염색체가 되고 너도 염색체가 너도 염색체가 됐잖아. 그러면 같은 1번에 대한 염색체들끼리 뭘 만들어? 감수 분열이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돼? 같은 위치의 도원체들끼리 만나서 감수 분열 때만 등장하는 염색체, 그치,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야죠. 같은 크기에 나온 얘네들끼리 이가 염색체. 그죠? 상동 염색체들끼리 접합한 이가 염색체를 만들 거고요.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이가 염색체. 맞죠? 그래서 세트로 같이 가까이 붙어있는 염색체, 얘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2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얘의 전체의 염색체 몇 개인 거야? 이가 염색체가 2개 있어요. 2덩어리가 있어요. 이가 염색체 하나당 상동 염색체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총 염색체는 4개 있는 거겠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당연히 방수가 나올 거고. 그죠? 요렇게 상동 염색체 각각의 모가지를 끄집고 도원체를 끄집고 이동해 갈 겁니다. 반반씩. 그죠? 근데 랜덤 플레이죠. 왜요? 저가 봐봐. 1번에 해당하는 2덩어리가 있어. 2번에 해당하는 2덩어리가 있는데 그 1번에 해당하는 2덩어리가 1번에 해당하는 2개의 상동 염색체들끼리, 2번에 해당하는 상동 염색체들끼리, 또는 3번에 해당하는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운이 좋게 완전히 홍해 갈라지듯이 반반씩 이렇게 얌전히 나눠지는 수도 있지만, 그지? 왜 그렇지만 1번은 이렇게 가지만 2번에 해당하는 게 아빠 쪽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크로스돼서 끌려가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고요. 항상 모든 가능성에서 1번에 해당하는 얘가 이렇게 나눠지거나 또는 반대로 나눠지거나 늘 2가지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왜? 2덩어리니까. 이가 염색체 하나당 상동 염색체 2개가 접합한 2덩어리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항상 2개씩의 변수, 2개씩의 경우수가 있다고. 서로 다른 정보로 나눠질 수 있는. 왜? 결국 끌려가서 2개의 딸세포를 각각 만들 건데 그 딸세포 안에 1번에 아빠 거가 들어갈 거냐, 2번에 아빠 거가 들어갈 거냐, 3번에 아빠 거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얌전히 들어갈 수 있지만 다음번 판에선 1번에 아빠 거 들어가지만 2번에 엄마 거가 들어가고 3번에 아빠 거가 들어가서 다른 정보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유성생식의 장점.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니까. 자, 감수 1분열 때 감수 제1분열 제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분리된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저 이가 염색체의 총 개수가 몇 개 있어? 23쌍 있지. 그러니까 1번 염색체도 2가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1번 염색체도. 2번 염색체도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렇게 나눠지거나 2번 염색체들도 서로 다른 2가지 가능성. 3번 염색체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3번 염색체도 2개씩의 서로 다른 가능성. 이게 총 몇 개까지 있어? 23번까지 있겠지.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정보의 조합이 몇 개인 거야? 2에 23승계나 서로 다른 정보의 조합을 갖는 딸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세포들. 그게 유성생식의 다양성의 장점이야.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 지금 봐봐. 제 감수 제1분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이가 염색체의 형성하면 분리된다라고 했는데 156쪽 봐봐. 156쪽. 156쪽에 생세포 형성의 중요성 하면서
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 획득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상동염색체의 독립적 분리. 이론적으로 N쌍의 상동염색체, 동그라미 3번 N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진 모세포로부터 이에 N가지의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을 가지는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왜? 1번 덩어리도 2개 가능성, 2번 덩어리도 2개 가능성, 3번 덩어리도 2개의 가능성이니 우린 23번 덩어리까지 있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의 23승계나 다른 유전적 다양성을 갖는,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을 갖는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조차도 내 엄마 쪽에 해당하는 그 체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딸세포, 난자라고 하는 것도 나와 완전 똑같은 정보의 조합을 갖는 염색체가 아니고, 아빠 쪽에 해당하는 그 체세포로부터 정자를 만들어낸 그 정자 안에도 아빠 쪽과 완전 똑같은 정보의 조합을 갖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들이 또 무작위적으로 2의 23승계와 또 정자도 2의 23승계의 그 경우의 조합으로 만나서 자손이 수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니까 더 많은 유전적 다양성의 조합으로 자손이 태어나지겠지. 그 내용이 156쪽 설명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걸 서술형으로 또는 논술형으로 이걸 다 쓰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유성생식의 장점, 생세포 형성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거기 맨 위에 나와 있다. 그거를 봐봐. 사람의 유전적 다양성 조그마한 글씨 오른쪽 위에 나와 있지. 승현이가 한번 읽어줄래? 사람의 체세포에는 네. 상동염색체가 23쌍 있으므로 네. 한 사람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약 800만 가지다. 그쵸. 2의 23승계. 또 읽어봐. 따라서 부모 양수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의 염색체 조합은 약 70조 가지다. 네. 2의 23승계 곱하기 2의 23승계의 경우수를 뚫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는 이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수정됨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 경우수를 다 곱해보면 2의 23승계 곱하기 2의 23승계니까 2의 46개, 70조 개나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으로 갖고 태어나니. 그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 유전적 다양성이 더 많겠죠. 유성생식을 하면 할수록 유전 정보의 다양성이 더 많아질 거이기 때문에 이게 유성생식의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1감수 분열의 결과 이가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니까,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분리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 제1감수 분열이 끝나면 두 개의 딸세포에 각각 1번에 해당하는 빨간색 하나랑 이쪽 빨간색 하나만 들어있고 여기는 파란색 하나만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그냥 랜덤으로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볼게. 여기는 파란색이 들어가고 랜덤으로 찢어진 형태로 여기는 빨간색, 2번에 해당하는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얘와 똑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상동으로 하나의 딸세포 안에 같이 들어있지 않죠. 얘와 똑같은 염색체가 상동으로 똑같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같이 있지 않아서 N인 거죠. 그리고 염색체 수가 하나, 둘, 두 개인 거죠. 그죠? 얘도 상동으로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얘와 똑같은 게 같이 있지 않아서 N입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 2개입니다. 여기까지 2에는 4였던 게 N은 2, 2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DNA 상대량이 처음에 복제 전이 2였고요. 복제 후에 4였고요. 여기까지 DNA 상대량이 4였죠. 근데 DNA 상대량이 4였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이 DNA 상대량이 4였는데 반으로 줄어서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과 얘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똑같이 얼마로 줄었습니까? 2로 줄었겠죠. 여기까지가 4였으니까 2, 2로 반반 나눠서. 그죠? 그럼 선생님, 염색체 수도 염색체 수 반으로 줄었고 DNA 상대량도 나름 얘를 기준으로 해서는 DNA 상대량이 4였는데 2로 줄었으니까 그럼 더 이상 분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더 분열을 해야 합니다. 왜요? 처음에 세포가 처음에 지원기, 분열하기 전 지원기 거의 세포의 DNA 상대량이 2였잖아. 그리고 얘네가 그대로 수용에 참여해서 또 2와 2가 만나서 뭔가 자손을 만든다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의 한 종이, 내 베이비가 가지고 있는 지원기 때 거의 유전물질 총량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복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과 똑같은 상태로 DNA 상대량을 2, 2로 갔더라도 한 번 더 얘의 염색 분쇄를 분리를 시켜줘서 DNA 상대량이 얘보다는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딸세포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하는 분열이 두 번째 분열인 거야. 유전물질의 총량을 처음 지원기 때 거에 비해서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나오게끔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제하는 것 없이 그냥 염색 분쇄 수만 반으로 줄어줍니다. 양극으로 분리.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나눠지게 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제2감수 분열. 그죠? 제2감수 분열. 감수 제2분열은 감수 제2분열. 염색 분체 분리. 즉 다른 말로 DNA 상대량을 반으로 줄이는 거야. 염색 분체만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상 변화가 없어. 핵상 변화는 없다. 염색 채수 변화 없다. 염색 채수 변화 없다. N에서 N으로 간다. 됐죠? 그래서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 분체들로 반반 찢으니까 너 하나, 너도 하나. 그죠? 그 다음 2번에 해당한 너 하나, 너 하나. 그죠? 맞죠? 여기도 1번에 해당한 너 하나, 너 하나, 2번에 해당한 너 하나, 너 하나. 그쵸? 그런데 없어. 상동으로 있지 않아. 그지? 너도 상동으로 있지 않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N이면서 염색체수 2.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이 2였는데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1로 줄었겠죠. 1로 줄었습니다. 그죠? 이 세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은 반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심화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대립유전자를 여기다가 써놓고 그 대립유전자의 수가 어떻게 지 원기 때 거 아빠 엄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대문자 T, 소문자 T였다. 그지? 복제를 했을 때는 여기도 TT, 더블, 여기도 소문자 T, 소문자 T로 두 배로 늘었겠지. 우리 염색 분체 개념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제1감수 분열 처음에 중기 때는 소문자 T, 소문자 T도 있고 대문자 T, 대문자 T도 있고 그죠? 정보를 따지면 TT의 값이 지 원기 때는 1, 1로 있다가 TT의 값이 복제한 상태에서 T는 두 배로 늘었고 소문자 T도 두 배로 늘었고 제1감수 분열 중기 때 마찬가지로 대문자 T, 소문자 T도 아직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 T와 T의 정보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 2로 같이 있겠지. 그쵸? 그죠? 근데 얘의 세포는 여기는 소문자 T만 있고 여기는 대문자 T만 있으니까 T나 T의 정보가 이렇게 있겠지. 얘는 T나 T의 정보가 이렇게 있을 거고 상동이 분리돼서 하나의 세포에 대문자 T만 2개 있는 상태고 소문자 T만 2개 있는 상태여야 되는 게 맞잖아. 상동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상태는 아 복제된 이후 거의 이 시기의 세포구나.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아 원래 처음에 이걸 먼저 줬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면 아 상동이 분리된 모습 거의 세포이겠구나. 제1감수 분열이 끝난 세포 거의 모습이겠구나 라고 알아차리실 수 있으셔야 돼. 그리고 얘가 있다가 한 번 더 나눠지게 되면 여기는 대문자 T, 대문자 T만 있을 거고 여기는 소문자 T, 여기는 소문자 T만 있을 거니까 T와 T의 값이 1, 0으로 되어 있거나 그죠? T와 T의 값이 0, 1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아, 맨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 거구나. 도 알아차리셔서 이걸 랜덤으로 막 섞어놓고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있어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되게 기본에서부터 충실하게 심화 수준을 세워서 준비를 많이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3문은 좀 오버됐네. 그래서 많이 나왔던 형태가 이거잖아. DNA 상대량 문제. 여기 미안해. 하나만 하자. 자, 그래서 어떤 거? 이 그래프 157쪽에 마지막 아래쪽 그래프. 그래서 DNA 상대량 처음에 지 원기 때 이 아이의 DNA 상대량이 처음에 얼마였어? 2였었잖아. 그죠? 2. 2의 DNA 상대량을 가지고 있었어. 이 전체 세포의 DNA 상대량이 숫자 2. 근데 복제가 돼서 얼마가 됐어? 늘어나고 있었어. 4로 늘었어. 그럼 이 시기는 언제야? 감기. 감기 어떤 시기? 복제를 하고 있는 시기? S기. 그치? 감기 S기. 그리고 G2기를 지났어. 여기 G2기 있을 거고 제1감수 분열 해갖고 뚝 떨어져. 이렇게. 여기가 감수 1분열. 맞죠? 제1분열. 그리고 한 번 더 나눠져. 감수 제2분열. 여기까지.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제하고 나눠졌는데 한 번만 나눠지면 처음과 똑같은 DNA 상대랑 그러니 한 번 더 나눠져야 유전물질 총량이 반으로 줄어든 게 똑같아서 감수 2분열. 연속 2번의 분열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156쪽에 해당한 내용을 질문을 물어봤을 때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유전적 다양성은 어떻게 해서 증가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1번과 2번과 1번, 2번, 3번, 4번 같은 형태들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숙제 내드려 볼게요. 158부터요. 네. 아마 저기 실전 문제까지 푸는 건 시간이 없어서 못 풀 것 같지만 욕심을 내볼게요. 157부터 163까지. 163까지. 나머지 건 더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많이 드는 것까지 좀 풀어줄게요. 그래서 158부터, 미안하다. 158부터지? 158부터 163까지 숙제. 158부터 163까지 숙제. 책 안 갖고 오신 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겠나?